안녕하십니까. 신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국제정치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 관련한 주요 뉴스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요즘 거의 매일 중국이 지금 폭망하고 있다, 내려 꽂고 있다 라는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경제 위기 소식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신속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정부, 문재인 정부 정말 까도 북한에 너무나 충성하고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렸던 정황들이 계속 하나씩 벗겨져 나오고 있는데, 이야, 이건 뭐 이적행위 아니냐라는 그런 소식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이 현재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정말 까도 나오는 어마어마한 비리 관련 소식들이 있는데, 대장동 말고 또 하나 더 나왔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이재명의 부동산 게이트, 대장동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시절 또 하나의 조 단위 개발 사업 의혹이 터져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부동산 개발 민간 사업자가 논란 속에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례가 대장동 외에도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도 발견되었다고 중앙일보가 10월 5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대장동 아파트들과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되어 올해 6월 입주를 시작한 백현동 소재 1223세대의 판교 A 아파트가 대장동 상황과 비슷하다라며, 이 아파트는 특수목적 금융투자회사 B기업이 맡아 무려 3천억 원가량의 이익을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구단위 계획 하에 진행된 사업으로 성남시장이 구역지정 결정 및 고시권자이고, 이 사업을 결제한 사람은 이재명인데요. 민관 합동으로 진행된 대장동과 달리 백현동은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즉 국가소유 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100% 민간 사업으로 진행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중앙일보는 지적했습니다. 해당 사업을 진행한 업체는 한국식품연구원 측과 수의계약으로 해당 부지 11만 2,861제곱미터를 2,187억 원의 자연녹지 용도로 구매했는데요. 이 업체가 해당 부지를 매입한 후 성남시는 이 부지를 준주거지로 용도 변경 승인했고, 이 승인과 동시에 해당 부지의 감정평가액은 4,869억 원으로 껑충 뛰었는데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구단위 계획에서 이 사업처럼 자연녹지가 1에서 3종 주거지를 뛰어넘어 준주거지로 4단계나 용도 상향 조정된 사례는 찾을 수 없다며 해당 과정에서 특혜가 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해당 부지 매각을 보고하면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임대 아파트 건립 계획을 제출했는데요. 성남시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조건으로 4단계 용도 상향 조정을 해주고, 이를 B업체에 사업권을 준 것은 물론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옹벽까지 허용함으로써 B업체가 2,840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사업은 1조 264억 원 규모의 분양 매출을 기록한 조단위 사업이었는데요. 대장동 게이트에 참여한 화천대유와 마찬가지로 자본금 불과 50억 원에 불과한 이 업체가 어떻게 이런 대형 사업을 따내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얻었는지, 이재명 성남시가 이를 꼼수와 불법으로 인허가해주는 과정에서 어떤 뒷거래가 있었는지 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아파트 단지 하나 하면서 지금 이들이 한 3천억 남겨 먹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3천억 남겨 먹은 것들은 뭐 소득세 나중에 이 사업 끝나고 나서 소득세 내야 되는데, 그 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여기저기에 뭐 아주 방만하게 뭐 접대비다 뭐 또 투자자들에게 이익금 배분 쫙 다 해주고 나서 경비 다 쓰고 나서 남은 게 3천억 원 가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3천억 원 가까이 되는 것의 결정적인 이유는 땅값을 올려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땅값을 올려주는 핵심 결재권자가 바로 이재명이다. 자, 여기 보시면 얼마나 여기에 희한한 그 특혜가 들어갔는지 이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산입니다. 산. 여기 한국식품연구원이라는 그 공공기관이 있었는데,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다 이전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호남 지역으로 이전했던 것 같아요. 그 호남 지역에 이제 그 식품 관련한 그런 공공기관 이전을 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산이 이렇게 경사가 내려오는 것을 완전히 이 도로에서부터 그냥 평지로 잘라서 만들어 버렸어요.
이러면 굉장히 뭐 부지를 활용하기 쉽죠. 그래서 이 안쪽에다가 완전히 수직으로 옹벽을 쌓았는데 이 옹벽을 제가 채보니까 층수로 한 12층까지 정도까지가 옹벽이 있어요. 아니 1층에서도 12층까지의 높이 그러면은 거의 한 3, 40m까지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 옹벽을 세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높이의 옹벽을 이런 허가를 해줬다. 이거 허가 산지관리법 관련해서 이거 뭐 산림청에서도 다 관계가 되고 하는데 어쨌든 건축허가는 이재명이가 또 하는 것이죠. 성남시장이니까. 그런데 이 모든 옹벽까지 포함해서 모든 허가가 나고 또 이 업체는 50억 원 자본금밖에 안 되는데 이 식품연구원이라는 이 공기업하고 어떻게 수의계약을 해서 할 수가 있었는지 이런 공기업들 이전할 때 공공기관 이전할 때 전부 이제 그 공개 입찰을 하든지 여러분들 그 한전 그 강남 사옥 이전할 때 공개 입찰 해가지고 결국 현대자동차가 이겼던 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자본금 50억밖에 안 되는 개인 투자 금융회사 뭐 이런 투자 회사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땅을 팔았다. 근데 땅을 팔 때는 산이니까 이게 다 산이었어요. 산이니까 자연녹지. 자연녹지는 사실은 뭐 땅 중에서 크게 좋은 땅으로 이렇게 평가받지는 않죠. 왜냐? 여러분들 뭐 집을 지어 보시든지 하셨던 분도 아시겠지만 저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20%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땅을 100평 가지고 있으면 최대 20평까지밖에 집을 못 짓죠. 그래서 80평은 집을 못 지어요. 건물을. 그러다 보니까 저의 상식으로는 뭐 우리 이 지방 양산 같은 경우에는 일종 주거지역 같으면 60%까지 짓죠. 또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80%까지 지어요. 그러니까 뭐 상업지역은 있는 땅에다가 빽빽하게 건물 다 올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업지역은 땅값 비싸죠. 그런데 자연녹지는 20%밖에 못 짓는데 그 자연녹지 상태에서 땅을 사가지고 이걸 7개월 만에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줬다.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냐? 건폐율이 70%. 그러니까 이 땅이 100평이면은 70평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용적률 올라가서 층수를 아주 고층으로 만들어서 뭐 세대수를 왕창 늘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땅의 가치를 그 자연녹지에서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 해서 그보다 더 좋은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줬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이제 상업지역이죠. 이걸 7개월 만에 해냈다. 여러분들 건축 허가를 내보셨던지 아니면 어떤 사업 허가를 인허가 사업 허가를 내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7개월 만에 이 정도 큰 사업이 인허가가 나오는 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 안 하죠. 이건 뭐냐? 이미 그 전부터 다 세팅을 해놓고 그냥 스타트 끊어서 신속하게 처리했을 때 7개월 만에 되는 겁니다. 뭐 시장이 해주라고 하면 한 달 만에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 얼마나 많은 지금 법들이 있습니까? 산지법, 산지관리법에 뭐 엄청나게 농지법에 뭐 많이 있겠죠 여기에. 도로까지도 놔야 되니까 뭐 그런 엄청나게 많은 그런 법들이 적용되고 이것도 유관기관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걸 불과 7개월 만에 해냈다. 그리고 3천억 원 먹었다. 정말 대단한 자입니다. 이게 이제 2015년 일인데 물론 이 아파트 다 지은 건 훨씬 더 그 이후 일이지만 이 인허가 과정에서 2015년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제 이때 곧 얼마 후에 대선 출마했죠. 혹시 그런 용도로 어떻게 쓰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의 의심이 갑니다. 이거 반드시 검찰이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 이재명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 경선에서 압도적인 득표율이 나오고 있다. 정말 이 여당 지지하는 저 사람들 머리가 뭐 깨졌다 뭐 이런 거 우리가 그동안 말 많이 했었는데 정말 깨져도 정상도 비정상도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없다. 어떻게 이런 자를 그렇게 지지할 수 있습니까? 이야, 놀랍습니다. 근데 다행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자가 이기겠습니까? 중도에 있는 10%만 우리 자유민주주의 편이 되면 되거든요. 그 10%가 바보는 아니거든요. 저쪽 40%는 정신이 이상하지만 중간에 있는 10% 정상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고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평화의 시기로 평가하며
그 시절을 다시 오게 하겠다고 베이징 남북 정상회담에 올인하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이 문 정권의 평화쇼에 깜빡 속고 있던 그 시점에 북한의 대남 수중 침투 훈련이 폭증했다는 사실을 군 당국이 알고도 은폐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군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연이어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한반도 평화를 부각하고 선전에 열을 올리던 2018년, 북한은 오히려 잠수정을 이용한 대남 침투 훈련을 평년 대비 2배 이상 증가시켰고 군 당국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실에 10월 4일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군의 잠수정 동향은 최근 8년간 2018년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주로 함흥기지에서 출항한 잠수정들이 동해에서 대남 침투 훈련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연평균 80에서 90회에 불과했던 북한의 수중 침투 훈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듬해 폭증해서 한반도 대화 국면이 조성되었던 2018년에 무려 150회의 수중 침투 훈련이 실시됐는데요. 군 당국은 이를 인지하고도 9.19 군사합의에 서명하는 등 북한과의 평화쇼를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군 당국이 북한이 수중 침투 훈련을 2배로 늘린 사실을 인지하고도 한미연합 대잠훈련을 2018년부터 크게 축소했다는 사실인데요. 이전 정부에서는 2016년 16회 34일, 이듬해 13회 31일을 실시했던 것을 문 정권 출범 이후인 2017년 하반기부터 줄이기 시작해 북한의 수중 침투 훈련이 최대 규모로 실시되었던 2018년에는 아예 반토막 이상을 내어서 8회 14일로 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한미연합 대잠훈련이 크게 축소되고 북한의 대남 수중 침투 훈련이 급격하게 증가한 2018년 이후 동해와 서해에서 목선 사건 등 연이은 해안 경계 실패 사례가 보고됐다는 것인데요. 북한의 도발 의지와 능력, 도발 준비를 확인하고도 대응 수단을 축소하고 훈련까지 줄여버리는 것은 물론 이를 은폐한 당시 군지휘부, 군복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이런 이적 행위를 할 수 있는지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체결하고 서로에게 적대적 행위 안 한다 하고 우리만 적대적 행위 안 하고 저들은 그대로 했죠. 미사일 지금까지 수십 회나 발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평소에 한 8, 90회 1년에 침투훈련, 잠수정을 이용한 수중 침투훈련을 했는데 2018년에 이걸 2배 이상 늘려서 150회 이상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150회 이상은 함흥기지를 출항했다가 나중에 들어가는 거, 이거 계산한 건데 출항해서 내려주고 온 거, 이거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2018년도에 얼마나 많은 난파 간첩이 동해안을 통해서 들어왔을까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비행기 타고 들어오면 되지. 할 수 있지만 비행기 타고 들어오면 번거롭죠. 그냥 이렇게 잠수함 타고 그냥 들어오면 되는데.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공작원이 들어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2018년에 이렇게 훈련을 많이 하는 것을, 즉 잠수정이 출항을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거 지금 훈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작전 출항한 겁니다. 출항을 많이 한 것을 알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도 훈련으로서 저들에게 경고를 줘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8회 14일로 확 줄여버리는, 그렇게 해서 저들이 안심하고 출동해서 동해안으로 상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겁을 먹지 않게 해주는 이런 아주 세심한 배려를 해준 우리 해군이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가 차고 코가 막힐 일입니다. 이때 당시 장관이 누굽니까? 해군 참모총장 출신 송영무 2018년.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그 후반부터 공군 참모총장 출신 정경두. 정말 제가 길게 하면 욕을 할 것 같아서 참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해군 참모총장 심승섭. 그 참모총장은 이 동해를 맡은 또 대잠작전을 주로 해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1함대 사령관 출신이었어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입니다. 대한민국을 들어서 북한에 갖다 주려고 위에서부터 이 해당 지휘관까지 정말 알뜰하게 정말 대한민국의 울타리를 다 열어준 그 모습. 그러다 보니까 2019년에 삼척 목선 사건, 동서에서 빵빵 터졌죠.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몰랐죠. 그런데도 고민정이
청와대 대변인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면서 변호를 했죠. 그런 것들이 다시 생각이 나는데 이런 자들이 또다시 집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망하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 아이템 알려드렸죠. 이재명이 같은 자들 완전히 탈탈 털어서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한 것으로 의심되는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자들 절대 권력을 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사필규정, 천멸중공인가요? 빚잔치로 성장한 중국 경제가 그야말로 박살나고 있습니다. 중국 2위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에 이어 경쟁업체인 판타지아 홀딩스도 디폴트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판타지아 홀딩스, 중국면 화양년 홀딩스가 현지 시각 4일 상환이자 2억 570만 달러를 끝내 지불하지 못해 디폴트 위기에 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각 4일 보도했습니다. 판타지아는 판타지아 홀딩스 자신의 상환이자 2억 570만 달러를 상환하지 못한 것은 물론 자회사인 부동산 관리업체 컨트리 가든 서비스도 이날 만기 도래한 1억 800만 달러의 대출 원금을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 채무 상환 불이행이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판타지아 홀딩스 그룹의 파산 위기에 회사채 가격과 신용 등급은 급락했는데요. 신용평가사 피치와 스탠다드&푸어스, 무디스는 4일 일제히 해당 그룹과 계열사의 신용 등급을 대폭 강등하며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헝다 사태 이후 중국 부동산 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블룸버그는 신용 등급이 낮은 건설자들은 채권 금리가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며 더욱 큰 압박에 놓였고 이 같은 부담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은 GDP의 30%를 부동산이 차지할 정도로 그야말로 부동산 개발 광풍을 통해 고속 성장을 유지해 왔는데요. 시진핑 집권 이후 계속된 이 빚잔치, 결국 부동산 업계의 줄도산과 대규모 금융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판타지아 홀딩스, 판타지아. 그런데 이름이 한자 이름이 화양년입니다. 이거 발음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양년. 그래서 돌아올 환자가 아니고 꽃화자. 그리고 모양할 때 양자입니다. 이 그 화양년 이 회사가 여기도 뭐 부동산 개발 그리고 투자 회사예요. 빚이 얼마인가. 그래서 이 블룸버그 통신 기준으로 이게 지금 뭐 매체마다 달라가지고 일단 블룸버그 통신 기준으로 682억 달러, 우리 하나로 81조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그룹인데 이 그룹이 이자를 갖다가 지금 이제 어제 이자가 왔는데 245억 한국 돈으로 245억의 이자가 있었는데 그걸 못 갚았다. 그리고 또 어제 이 자회사 부동산 관리하는 업체인데 여기는 이제 대출 상환 원금이 128억짜리가 하나 원금 상환이 도래했는데 이걸 못 막았다. 이제 뭐 그렇게 됐으면 디폴트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터지기 시작하는데 이거 마치 20년 전에 또 20여 년 전에 IMF 우리가 맞을 때 그 외환위기 할 때 뭐 돌아서니까 무슨 뭐 어떤 철강 회사 망했다 부도 났다 어떤 회사 망했다 부도 났다 매일 우리는 그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철렁철렁 어느 은행 망했다 부도 났다 이런 철렁철렁 이걸 우리가 보고 살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라가 부도가 나버렸죠. 바로 그 시기 안 같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순위권에 드는 회사가 뭐 돌아서니까 부도 났다 뭐 이런 기사는 잘 보기 힘들죠. 왜? 안정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때 우리 IMF 때는 정말 돌아서니까 아니 이 회사도 아니 이 회사까지 이런 그런 기사들을 우리가 철렁철렁하면서 봤는데 지금 중국이 그런 것들이 스타트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중국이 천멸중공, 하늘이 중공을 멸망시킨다 하는 그 천멸중공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정의가 구현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자, 중국은 중국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재명, 성남 백현동 이거 반드시 파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